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분전님,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 요즘 부동산 핫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요? 그냥 기분이 전반적으로. 뭐 그냥 메시지가 너무 세니까 약간 메시지 세고 그걸로 이제 사실은 좀 분열 같은 게 좀 있으니까 국민들 사이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사실 썩 그치.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싸우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되게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는 모습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막 그 의견들도 막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네. 물론 저도 뭐 한 방향 뭐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많은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톡톡 끼어들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또 특히 채팅창에 오늘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 채팅창에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네. 오늘은 좀 방송에 집중해 봅시다. 매번 그 저희 언더스탠딩에는 실시간으로 아주 뭐 수천 명이 모여서 네. 방송에 참여하시는데 각자 딴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본인들끼리 서로 얘기하시고, 인사하시고 네. 뭐 어제 어디 뭐 술 먹고 논 얘기하시고 네. 오늘 방송에 집중하기입니다. 네. 자 시작해 보죠. 예. 네, 일단 제가 가져온 걸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은 공급 대책 얘기는 굳이 지금 뭐 핫 이슈는 아닌데 뒤쪽에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 조금 하면서 그리고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덜 예민한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해서 공급 대책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6만 세대 공급 정책을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뭔가 그럴듯하게 뭐 주택 공급 비상 체계 해가지고 TF를 LH랑 합동 출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10.15 예전에 그 대출 규제 발표할 적에도 조만간 대규모 공급 대책이 같이 올 거다. 공급 대책은 그때 발표할 거다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나온 게 요거였어요. 요게 어쨌든 6만 호라고는 하는데 한 7천 몇백 호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5만 호고 그 중에 이제 뭐 요런 자잘한 거 무슨 세무서 약간 다시 지으면서 뭐 200세대 뭐 성남 세관 지금 100세대 더 짓는 거 이런 자잘한 복합 개발해서 조금씩 하는 거 빼면은 뭐 한 또 한 4만 세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오늘 이렇게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땅이 없나 보다. 굉장히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불만스러웠던 거는 이거를 그 전에 그렇게 우리 그 공급권 정책 할 거예요. 우리 TF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공급 대책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발표도 이렇게 세게 안 하고 왜냐하면은 항상 3기 신도시는 한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한 18만 세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제외하고 그냥 택지지구를 예전에도 그냥 1년에 몇 번씩 지정했어요. 그런 거 뭐 만 세대, 뭐 2만 세대 이렇게 지정하고 그냥 보도자료만 딱 내고 국토부 장관이 굳이 앉아서 발표 안 하고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원래 평소에 공부할 원래 때는 그냥 여러분 또 집자야 우리 늘 하는 일이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준인데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하니까 오히려 지금 메시지가 네. 공급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거를 소위 영끌 보시면은 요 노후청사 복합개발 제외하고도 하남 테니스장 300호 뭐 이런 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테니스장은 광명 경찰서 욕을 이게 몇 번 먹는 거냐? 0.6이라고 해서 6,000호인 줄 알았는데 0.6천호니까 600호. 600호 이런 식으로 뭐 강서 군부지 900호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진짜 이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건 진짜 쥐어짰구나라는 느낌. 그 유명한 영끌이다. 공급도 영끌하는구나. 내년에는 라는 집을 한 채도 지을 곳이 없겠구나라는 느낌. 오히려 약간 국토부에서 원했던 메시지가 역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지간히 이제 공급할 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안 된다. 요게 그거 정책이 나오자마자 요 얘기가 떴어요. 2020년 8월 4일에 비슷하게 무슨 태릉 똑같이 태릉
이번에도 나왔죠. 용산 캠프킴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어디에 지방조달청이란 청사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신규 택지 33,000원 이거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한 건도 없었다. 그다음에 태릉이랑 캠프킴 같은 거는 지금 다시 재탕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나오지도 않는데 발표한 게 제대로 진행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공급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더 뭔가 세금이나 이런 수요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정책에 더 몰입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정책들은 그 예고편 대비해서 되게 할 게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방송 나오면서 전망했던 26년부터 한 29년 하반기 아니면 사실 좀 더 길게 볼 수 있을 거예요. 30년 정도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지금 뭐 바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약간 전제에 깔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부에서 지금 어저께도 오늘인가 김용범 정책실장께서도 그 29년까지의 공급 부족을 전제에 깔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수요를 잘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공급 정책을 보면은 그 공급 부족이 좀 길어진 걸 넘어서 되게 약간 디폴트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이 다음 이제 수요 억제 정책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지금 이 착공이나 실진행이 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공급 대책을 하는 것은 집값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급 대책을 하려면 집값이 더 올라야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런 부지들이 과천과 용산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소위 되게 서울 핵심지 부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태릉의 그 사실 그 골프장 부지도 그렇고 남양주 군부대, 뭐 독산 군부대, 뭐 요런데 다 해도 이렇게 서울 안에 뭐 괜찮은 데도 있지만 되게 외곽인 곳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러면 요런 곳들은 신축 그냥 일반 LH에서 신축으로 지으면은 대충 뭐 국민 평형으로 뭐 8억에서 한 뭐 13억 과천이랑 용산 제외하면은 뭐 그 정도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곳들은 요새 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잘 안 나올 곳들이 꽤 많아요. 이런 곳들은 여기 지금 새로 지정한 곳도 그렇고 예. 지금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3기 신도시들도 그렇고 뭐 남양주 왕숙이나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저희 시흥이나 이런 곳들 그런 것들이 분양을 했을 적에 뭐 공공이야 조금 뭐 세금 써서 손해 본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택지를 낙찰 받아가지고 건설비 들여가지고 홍보비 들여가지고 하려면은 10억 이상 분양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10억은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수준을 맞추려면은 집값이 좀 올라줘야지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냐면은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양극화여서 핵심지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수도권이라고 해도 약간 외곽스러운 곳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공급해야 될 곳들은 요 외곽인 거고 그걸 잡고. 약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제 의견은 현실적으로 양극화를 완화를 시켜서 외곽 지역의 집값이 조금 더 오히려 올라줘야 집값이 올라줘야 오른 거에 기반해서 여기에 공급을 더 때리고 그 영향으로 안에 핵심지까지 연결되어서 뭔가 집값을 전반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LH나 이런 공공에서 직접 그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대책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공에서 한다고 해도 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저도 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알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직접 시행합니다. 그 공공 부지에다가 뭐 그 경기도 같은 경우 GH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자연엔이라는 브랜드를 단위 많이 막 이렇게 해서 갈등도 생기고 해서 그 땅을 그 입찰해서 팔지 않고 그냥 그 정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소유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그냥 분양하고 공공주택을 공공 분양하고 이런 택지들 많아요. 근데 그런 그런 3기 신도시에도 많은데 네. 그걸 빨리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3기 신도시의 한 40몇 프로는 공공이 원래 하려다가 하고 50몇 프로는 민간이 하는데 50몇 프로 너무 민간이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조금 더 가져왔어요. 이미 공공에서 하는 3기 신도시도 이미 비율이 제가 알기로 반이 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사전 분양 말고 본 분양된 단지들이 몇 개 없거든요. 한 20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만 세대 넘게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에서 넘게 해야 되는데 아마 한 2만 몇천 세대밖에 못했을 거예요. 10,000천 세대도 안 됐나? 하여튼 되게 못했어요 분양을.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고 추진하는데도 안 되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수지 있는데 타산과 큰 관계가 없어서 그냥 하기로 하면 할 수 있는 투지 거 타산과 아닌가요? 관계가 있죠. 공공조차. LH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LH 그 사장이 나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약간 당당하게 말했어요. 누구 돈으로 꼬라박으면서 아파트 지으란 우리가 말이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때 표현이 그래요. 우리 집 장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세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는 수지 타산 안 맞춰도 되고 집을 싸게 분양한다. 공공일가 싸게 분양해야라고 하면은 LH 적자만 늘어나는 건데 적자 늘려서 할 수는 있죠. 언제까지 그 적자를 부채가 느는 거는 사실은 LH의 역할상 부채가 느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쳐도 적자가 느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늘면 LH 부채가 늘죠. 또 저를 더 넣는 건데 적자는 네. 또 부채를 메꿀 텐데 말씀 잘하신 게 그리고 나서 또 정권 바뀌고 청문회 하자. 청문회가 아니라 정권 바뀌어서 항상 바뀔 때마다 하는 게 공기업 탈탈 털기. 그러니까 정권 그쵸. 초기에 왜 그랬어? 집권당 지지율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안은 여야 다르고 진보 보수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면 요즘 대통령이 부동산 이거 잡자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서로 그러니까. 그런데 방만한 공기업 때려잡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으니까 하여튼 5년에 한 번씩 꼭 이벤트를 벌여서 자 부채 많은 공기업 집합 엎드려 뻗쳐 매번 뭐 철따라 그러니까 네. 징글징글하지. LH가 부채가 없어 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누가 지을 거야? 네.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만해야지. 그래서 네. 일단은 공급 정책은 살짝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태다 계속 앞으로도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얘기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X 그 트위터 거기다가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기 나온 거는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센 거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제가 이게 되게 관심사였는데 이게 너무 늦게 얘기해가지고 그 김영범 정책실장도 그거는 약간 실책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과 유예가 그 X에 올리실 때는 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거였다. 이것은 전 정부잖아요. 전 정부에서 정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유예였으니까 당연히 그냥 9월에 종료가 되는 거였다. 약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회피가 있어요. 내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안 건드린 거지. 뭔가를 한 게 아니고 냅둔 거지. 그러면 자동 주회가 종료가 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약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중과 유예 종료는 원래 되기로 하였고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상 이것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10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전체랑 경기도 13개 도시 그랬었지요? 그때 같이 했어야 돼요. 그때 같이 토지의 영향과 양도세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오늘 또 발표했잖아요. 뭐 8가 4개월 6개월 임차인인 경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10월 15일에 부동산 종합 정책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년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5월 마감이니까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년 10월에 그 전해 10월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낼 적에 당연히 그걸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생각 안 했나 보네.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네.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냈더니 참모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랴부랴 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10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넓게 묶으면서 됐어 이제 집값 잡았어. 아 진짜 우리가 좀 무리하긴 했지.
어떻게 해? 잡아야지. 각각 잡았습니다. 아유 그냥 아예 생포를 해왔습니다. 아주 집을. 그랬으니까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놓냐? 어떻게 한 거 어떻게 해? 그냥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잡아왔다는데 어디 갔어 집값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쉬움이고 거지. 어쨌든 양도세 유예 중과를 유예하는 걸 종료 요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조정 지역 투기 관련 소위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 거예요. 중과를 어느 정도 하냐면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뭐 방송에서도 잘못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0%를 중과한다는 게 기존의 양도세 원래 1억 낼 뻔에는 1억 3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세율 자체를 30%를 더 얹어버려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내는 이제 차익이 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한 뭐 50%대를 내야 되는데 이제 30%를 얹어가지고 지방세 포함해서 82.5%를 내거든요. 내가 10억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5억 정도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8억 2,500을 내야 되니까 사실상에 뭐 거의 차익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거의 차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2주택일 경우는 20% 그리고 요거 외에 보유세 보유세의 인상 요거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고 정부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얘기하는 편이지만 그 X에 올리신 메시지에서 요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을 보유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경우에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 안에서 보유했을 때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보유세지 않을까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딥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를 한다. 요거는 사실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메시지로 나온 거는 거주하지도 않은 주택에 대해서 오래 보유한 것만 가지고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그 말은 사실은 뭐 이런 방향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딥하게 다룰 건 아닌데 어쨌든 추후에 좀 더 보유를 하는 거에 부담을 더 줄 것 같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요거는 제가 의문을 가진 점인데 저는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왜 그랬냐면은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뭐 국토부 이제 차관 그 약간 그 나가신 장관 혹은 뭐 이런 정부의 관련 구윤철 장관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부동산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방향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화하는 게 아니고 개편이다. 명확하게 해라. 강화 아니고 개편이다. 어떻게 개편하느냐?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할 거다라고 상당히 공통적인 메시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거래세를 완화할 건데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는 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같은 그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예. 중과를 하네요. 그러면은 거래세도 양도세는 대표적인 거래세니까. 그럼 취득세도 지금 중과예요.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금 완화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취득세를 중과를 완화하는데 그러면은 거래세를 어떻게 완화시키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거래세를 완화 안 시키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증세시키지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X에서 언급한 그대로만 세금이 조정이 된다면은 네. 모든 세금을 다 강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언제 언급한? 요즘에 언급하는. 요즘에 그러면은 공약과 완전히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최근 한 달하고요. 다르죠. 초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이제 X 말고 그 본인이 이제 국무회의 같은 데에 언급을 할 때는 또 조심스러워서 왜냐면은 세금 얘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흘려 말하듯이 뭐 세금을 지금 뭐 토론할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해서 지금 결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딥하게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제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계속 완화적으로 약간 대통령님의 말씀을 톤다운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은 우리가
지금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토론과 이런 걸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메시지 나온 걸로는 양도세 강화, 취득세도 완화할 것 같지 않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장독공제는 또 축소하고 이러면은 또 되게 강화가 될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상승론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보유세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취득세는요, 양도세는요. 미국 얘기하잖아. 보유세 얘기할 적에 미국이 보유세가 되게 높다, 실효세율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취득세가 보유세를 미리 낸 거나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 취득세를 우리나라가 4주택의 경우에 진짜 많이 내고 1주택일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면 이제 9억에서 3.3% 내거든요. 그러면 실효세율 0.3%라고 쳐도 11년어치를 미리 내는 거잖아요. 실효세율 1%라고 3년어치를 미리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득세 되게 높은 편이고 양도세 또 특히 다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82.5% 때리니까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세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때리기 전에 정책실장님, 뭐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말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이거는 결과를 낳아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약간 밸런스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양도세 너무 강하고 취득세 너무 강하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개편하겠다.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서 지금 상황은 조금 강강강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또 공급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공급이 되지 않고 세금은 엄청 때리는데 살집이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게 해주겠다. 잔금은 계약하고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잔금은 4개월에서 6개월. 4개월은 저거 강남 3구와 용산 기존 옛날부터 투기과열지구였던 곳들 원래부터 중과였던 곳들은 미리미리 팔았어야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15일에 갑자기 지정된 곳들은 그러니까 설사 전 정부에서 1년만 연장했으니까 중과가 부활할 거라고 했어도 우리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몰랐을 수 있잖아요. 미리 팔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 그거 인정하니까 네. 6개월 유예해 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뭐 다 토지거래예요. 다 허가구역이에요. 거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가 있으니까 임차인 만기 때까지 전입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2달 전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예. 라고 하면은 일단 계약은 하고 5월 9일까지 계약은 하고 대신에 1년 10개월 후에 전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네, 전입을 다주택자의 해도. 집을 사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요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과정은 나중에 뒷수습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팔아야 되는 중간을 맞는 사람에게도 조금 기회를 열어둔 면도 있고 네. 정부의 의중은 요것뿐이 아니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모든 게 지금 한 가지에 딱 꽂혀 있는데 매물 출회예요. 매물 출회. 매물을 나오게 해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구조적으로 좀 스마트한 방법이거든요. 예. 할 만한 매물 출회의 입장에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팔 수 있도록 길을 그렇죠. 열어줬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에 원래 그냥 시행령만 가지고 했으면은 5월 9일까지 잔금 치를 수 있는 곳들, 그다음에 임차인 만기도 5월 9일 전에 만기가 완료되는 곳들 하면은 매물 그 풀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소위 지금 박앤세일 기간 매물이 막 쏟아져서 박앤세일 기간 한두 달 바짝 잠깐 매물 나왔다가 그거 다 팔리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요거를 약간 유예를 시켜서 잔금 4개월, 6개월까지도 있지만 전입
그러니까 만기가 뒤에 것까지 다 팔게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5월 9일까지 이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딱 결정난 거 보고 요거는 확실히 5월 9일 전까지는 시장에 타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며칠 전까지는 뭐가 마음에 걸려서 매물이 안 나왔었을까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나오고 현장에서도? 있는데 현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매물 나온 게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지금 지역별로 달라요. 금매는 나와요. 매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엑스의 그 처음에 그 유엔은 종료합니다라고 발언을 한 게 1월 23일인가 저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발언을 하고 그때부터 매물은 스물스물 계속 나오고 최근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맨 처음에는 아마 5월 9일 잔금까지인 물건들이 급하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 통해서 이런 것도 검토합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물건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거고 요 기사로 이제 확정된 게 임차인 만기 때까지 임차인 만기가 1년 넘게 나온 것들도 팔아도 된다. 파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물 나오는 풀들이 지금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하나 뭐 누가 이거를 그 정책 당국자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은 요거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5월 9일 계약분까지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은 약정을 합니다. 계약서 비슷한 약정을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계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허가를 득해야지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아마 득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약정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99%는 허가가 하여튼 90 몇 %는 허가가 나죠. 허가가 받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가 기간이 지금 몰리면 4주까지 길어질 거예요. 보통 요새 3주 걸리거든요. 일단 현재 상태는 왜 이게 문제냐면은 허가의 기간을 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월 9일 계약분이니까 내가 여유 있게 4월 9일에 약정해갖고 접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몰릴 거 아니에요. 아마도 몰릴 것 같아요. 그러겠지. 몰려가지고 5주가 걸려서 5월 10일에 허가가 났으면은 중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그쵸. 계약 중에 약정. 먼저 이루어진 그쵸. 것이 5월 9일 이전이기만 하면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기준으로 해줘야 이 정책의 의조에 맞지 않나.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까지의 매물 출회는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이고 근데 소화 여력에 따라서 가격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긴 무조건 나오는데 매물이 나오면은 무슨 지역이 다 조정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과거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 2018년 4월 1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양도세 중과를 실행을 했어요. 그게 2017년 8월 2일 대책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팔 기간을 줄게.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를 시행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김현미 장관 때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전에 거래량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중과를 시행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 매수자들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이 잠길 거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금매든 시세대로 나오는 거든 그 전에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만약에 가격이 조정됐다라고 하면 그걸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양도세 중과 시행하기 전에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라고 기대했다면 사실 이때 거래량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기보다는 지금 나오는 금매를 사자. 요런 게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때 제가 말씀드린 그 김현민 장관 그 시대에 4월 1일 이전에 집값이 꾸준히 올라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에 집값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한 거예요. 매물이 많이 나와도 매물도 많았겠죠. 충분히 그렇죠. 받아줬다. 매물도 많았는데 수요도 많았다. 그걸 사겠다라는 수요도 많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거래량을 좀 체크해봤어요.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려면 요새는 토지거래 신청 수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매일매일
그 공무원들이 체크하는 그 데이터에 그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번 주에는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처리 현황이라. 봤더니 요때가 1월 4주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처음으로 그 X의 그 메시지를 쏟아냈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때 중가 종료합니다. 원래 종료하려고 했던 겁니다라고 하고 구윤철 장관도 종료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거래가 늡니다. 송파구 늘죠, 강남구 늘죠, 은평구도 늘죠. 신기하네. 노원구는 이제 완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떨어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 첫 주에 이걸 집계하고는 오히려 매수자들이 왜냐면은 이거 중과 유예 종료하고 나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폭등장이 온다. 그 논리는 그거예요. 중과를 하는 순간 5월 9일 전까지 매물이 쏟아지든 말든 간에 5월 9일부터는 매물이 잠긴다. 매물이 없으니까. 폭등장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건지 분명히 거래는 늘었어요. 서울 전체적으로 거래가 늘었고 얼마나 늘었냐면은 15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적으로 다 지정했잖아요. 네. 예? 그 거래량 당연히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 15 이후 최고치가 그 X 트윗 이후에 찍혔어요. 최고치예요. 재밌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트윗을 보고 그 매물을 내놓고 매물 기다리던 누구는 샀다 그 그렇죠.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트윗이든 왜냐면 근데 장관도 공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또 급매를 내놨으니까 그 매물이 없었는데 매물도 생겼고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의 갭이 또 줄어들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놀랄 정도로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요. 네. 엄청나게 센 메시지를 내잖아요. 마귀의 시였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센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걸 보셨나?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줄어들었어요. 거래가요? 거래가 줄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거를 무슨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약간 비유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한 구두 개입 같은 거다. 환율에 그렇죠. 구두 개입 같은 거다. 구두 개입이지. 구두 개입이 처음에는 안 먹혔다가 오히려 약간 역효과를 했다가 계속 내니까 먹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방적으로. 그리고 보유세 얘기도 하고 뭐도 하니까 약간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뭐 있고 하니까 해서 어쨌든 줄었어요. 줄었는데 줄었다고 해도 여기 그래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보다 그러니까 그 좀 12월, 11월보다는 높아요. 뭐 여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고 뭐 은평구, 뭐 노원구 그러니까 약간 상급지 쪽은 좀 더 많이 줄었고 비상급지 쪽은 여전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피크치보다는 조금은 떨어졌다. 요 정도 상황이고 그럼에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의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하면은 한 가지 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물량을 봤어요. 매물량. 정말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로.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약간 요 짤 같죠. 이게 약간 상한가 갔다가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너무 좋았네. 약간 이런 거죠.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이 이렇게 크게 감소했는데 살짝 오른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매물이 많이 조금 줄었었군요. 매물이 지금 하반기 내내 줄었다가 약간 올랐는데 여기서 약간 요거를 지역별로 봐야 돼요. 중과 유예 종료 선언 후에 송파구 쫙 오르잖아요. 네. 쫙 던지고 강남구도 그러니까 15 그 대출 규제 이후로 이미 스물스물 조금 여기는 줄지도 않고 매물이 소화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인데 그 선언 이후로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서초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개만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고 반면 은평구 노원구는 감소하고 뭐 요만큼 요거는 이제 던지는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소화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매물이 나왔을 적에 약간 조정해서 매물이 나왔을 적에 지금 강남구 뭐 이런 좀 소위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2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5 그 규제에 정부 입장에 보면 시너지고요. 여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매물이 막 나오는데 지금 현금으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강남권을 사기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금매가 가장 크게 나오는 곳은 압구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서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라는 게 압구정에 금매가 나올 때 얼마나 나왔어요? 130억짜리가 120억에 나왔대. 엄청난 금매구만 이렇게.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네. 그 다주택자들이 더 주택을 던질 때는 자기가 갖고 제일 똘똘한 걸 제일 나중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강남권에서 뭐 혹은 그 현대, 압구정 현대 네. 그런 데서 왜 나오? 그런 거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 사실은 생각보다 네. 그 되게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싸게 사질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50억일 때 세 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5억일 때 사셨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했을 적에 양도세 82.5%를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남 다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과를 맞으면 또 타격도 더 크죠. 거기다가 보유세를 때릴 적에 어딜 때리겠느냐라고 하면 또 고가주택을 더 부담이 때리겠죠. 크니까. 혹은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더 타격을 많이 받겠죠라고 해서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좀 더 급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요. 저거 압구정 10억 조정됐으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양도세 중과 종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얘기를 제 블로그에다가 이걸 썼어요. 그럼 상급지가 더 조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안 믿어요. 상급지가 더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상급지는 현금도 많으니까 보유세 버티겠지. 근데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매물은 어디나 나와요. 지금 매물이 강남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물은 어디나 나오는데 여기가 늘지 않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노원구는 지금 일주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수가 280건, 290건 이래요. 네. 그러면은 한 달에 1,200건, 1,300건 이거는 진짜 핫한 장이에요. 노원구는 지금 거래량만 가격이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거래량만 보면 지금 완전 핫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거래가 활발한데 어쨌든 파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약간 그런 계속 손바뀜이 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도 요약을 하면은 그냥 제 추정으로는 그 소위 급지의 가치를 떠나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로 먼저 수요를 막은 다음에 매물을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대출이 받기 어려운 곳들은 타격을 받는다.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그러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5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6억 규제니까 어차피 LTV 40% 거의 다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LTV 40%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15억 이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런 곳들은 이미 소화를 좀 하고 있고 완전 뭐 되게 상승장 이런 건 아니지만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보합장을 유지될 수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전에 아까 그 그래프 중에 네. 대표님 저 송파구는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취소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송파구 특히 잠실 혹은 그 주변의 유명 단지들 헬리오시티 예. 이런 곳들이 네. 항상 그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다. 먼저 반응. 굉장히 민감해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2년 하락장 때도 남들은 10월, 11월, 12월 대서 폭락했는데 혼자 8월부터 폭락을 하거나 뭐 이런 고금리 딱 때리면은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혹은 저처럼 전망하는 사람들은 네. 약간 카나리아, 탄광성의 카나리아처럼 잠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잠실 떨어지면은 따라 떨어지겠다. 이런 저 느낌이 매물량은 현직 공인중개사들이 우리한테 의뢰한 매물 숫자예요. 아니 알고 싶어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등록된 거를 요 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크롤링을 한 거죠.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 사실 어디에 등록?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이버 매물이에요. 아. 사실 네이버 말고 더 있죠. 뭐 매경도 있고 뭐 KB도 있고 다음도 있고 한데 뭐 중복 매물은 걸러내고 중복 매물은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 같고요. 네.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나. 그렇죠. 추세는 숫자는 알수 있겠네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추세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각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5월 9일 이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5월 9일 이전에 사야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내가 양도세 중과를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 각자 도생장이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중과 시행하고 일단 한 3개월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렇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걸 보여주시는 저희가 뭡니까? 참 네?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저걸 보여주시는 저희가 뭐냐고요? 참고를 하는 뭘 게 참, 어쨌든 저기서 우리는 굉장히 뭘 참고해야 합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한 달에 단 한 달에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가 7%가 넘게 올랐죠. 7%. 1년에 7%가 올렸어도 많이 올랐다 하는데 네. 단 한 달 동안 7%. 제가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정말로 그냥 뭐 앉아서 같이 우리 매도매수하겠다고 전화해갖고 앉아서 거기서 그냥 1억 올리고 막 이러는 막 말도 안 되는 장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 꺾인 거는 이때 이제 또 종합 대책을 내놨죠. 9.13 대책이라고. 그래서 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음. 그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들을 혹은 뭐 조언들을 정부에서 들었겠죠. 저도 이 그 트윗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블로그에 이거는 실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매물이 잠겨서 완전히 잠겨서 음. 토호제가 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잔뜩 지정했을 적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행하면은 서울 전체 매물이 빠지니까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매물이 줄어들고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상박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뭐 메시지 혹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는 오늘 이제 방송 출연하는 지금에 와서는 그 전에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무조건 이거는 상승을 넘어 급등할 수도 있다. 역효과로. 근데 약간 제가 완화가 됐어요. 뷰가 조금 그러니까 뭐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내고도 사실은 약간 포커 칠 때 약간 블러핑하는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정부인데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어쨌든 뭔가는 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어쨌든 근데 제가 약간 놀란 거는 요거는 좀 놀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축소하는 거를 어저께 트위터에 올리고 그저께 어저께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나도 진짜 저거 깜짝 놀랐는데. 왜요? 잠시 후에 분전님 말씀 들어보고 분전님이 깜짝 놀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시면 내가 말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수백 채 뭐 갖고 있으면은 수만 채를 공급한 데 무슨 의미가 있으냐. 그거는 인터넷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 약간 요표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사업자들이 한 사람이 600채, 500채, 400채 뭐 해서 300명이 11,000채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채.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많이 돌았었는데 뭐 이걸 보신 건지 이렇게 하면은 수만 채를 공급하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600채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고 있으면은 그 600채는 8년 정도 전월세금이 굉장히 적게 올라요. 5% 이내로. 그렇죠. 5% 이내로 올라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임대주택들이 시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임대주택들이 시장이 안 좋아져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 채당 2천만 원씩 떨어져요. 만약에 전세가가. 이 사람은 100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럴 현금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리스크 관리를 뭐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더 구체화된 메시지가 나왔고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나왔어요. 요거는 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다 의무를 완료하면은 원래 현재 정책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의무 예를 들어 8년이다. 8년 동안 그 5%만 올려주고 낮은 임대료로 의무를
완수했으면은 예. 다른 세제 혜택도 있어요. 뭐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양도세 100% 면제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10년 뭐 하면은 그런 거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약간 다 바뀌어가지고 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금 만료되는 분들은 그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리고 중과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0% 면제를 받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거죠. 사람에 따라도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 다르죠. 양도세 100%를 면제해 주나요? 있었어요. 임대사업자한테. 그럼 8년 전에 매입 임대 사업은 100% 면제, 네. 건설 임대는 80%까지인가요? 뭐 그만큼 그때 미분양 쏟아지고 아무도 집을 살려고는 안 하고 집을 한 채 더 사서 전세 놓는 사람이 없으니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그럴 때 나온 그때도 정책이었어요. 있죠. 그리고 그럴 때 나온 정책. 아마 지금 타깃이 된 임대사업자는 26년 올해 만료된 임대사업자가 22,8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 김수현 수석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줬을 적에 네.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말고 임대 주고 있는 그 주택은 양도세가 있어요. 양도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리고 중간에 소급 적용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중간 혜택을 줄였어요.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만료되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맞아요. 양도세를 그냥 통으로 맞아요. 통으로 맞고 거기에다가 중과는 대신에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자진말소도 받았고 자진말소는 이미 된 거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그 양도세 중과를 피하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뭐 50년이든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기에 이 지금 중과를 부활시키는 게 매물을 출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네.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몇만 채씩 막 갖고 있으면은 출회가 덜 되지 않을까 혹은 여기를 건드리면은 매물이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수정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는 의무기간 임대가 만료가 되면은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자. 그러니까 8년 동안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은 무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근데 8년 동안 임대를 해도 그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상은 10년 동안은 못 팔아요. 토지거래 허가 상태에서는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만료 이후 2년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뭐 1년 더 유예해서 만료 이후 3년 동안만 해주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8년 전부터 임대를 줬기 때문에 3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고. 차익이 엄청 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안 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시행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5월 9일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 상관은 없지만 그 제가 알기로 2018년인가 17년에 그 김수현 수석이 그 양대 그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이제 원래 8년 만기가 끝나는데 토호제 때문에 세입자도 있고 뭐 토호제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네. 현재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주택수가 5만 호 정도 돼요. 서울에. 근데 이미 25년도에 만기가 됐는데 임차인도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못 판 주택들 그게 한 1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요 25년 만기 주택은 사실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부터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2년 더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7년 초부터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3, 4개월 전부터 매물을 내놓으면은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요거부터 나오겠죠. 네. 요거부터 나오고 2018년에 임대사업자가 제일 핫했으니까 2026년에 만기.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100% 면제해주는 그건 2018년 9.13 이후에는 그렇죠. 추가 등록은 안 되니까 네. 2018년 이전에 등록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18, 26, 8년짜리도 올해는 그분들도 쏟아지겠네요. 올해는 예. 그분들 막차 2018년에 막차 탄 분들은 쏟아지겠네요. 올해 8년 만기로 돼서. 그래서 요거를 건드린다. 네. 그럼 요거는 요 사람들은 요 25년
만기 주택들은 17년 등록자들이니까 혜택이 좀 크다고 쳐도 26년 만기 주택들하고 27년, 28년 만기 예정 주택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이걸 건들리지 않으면은 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굳이 왜 팔아요? 지금 팔 이유는 없죠. 지금 팔리면 천천히 팔면 되죠. 아주 천천히. 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집값이 오는 순간 팔아야 되고 네.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압축시켜 가지고 매물을 나오게 하고 26년 만기, 27년 만기, 28년 만기 다 조금씩 끌어오면은 이게 매물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놀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받지라는 이걸 이거 누가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거를 요 스토리를 그렇죠. 여기가 건드리면은 매물이 나올 요 지점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혹은 스스로 대통령께서 이거를 뭐 법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구나라고 한 건 되게 디테일하네. 뭐 대통령이 너무 디테일해서 문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8년이나 이미 장기 의무를 수행을 했잖아요. 예. 8년 전에 혹은 뭐 10년 전 그 한참 전에 정책이 뭐 요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8년 동안 이 사회에 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다 완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완수를 하고 나니까 혜택을 좀 줄일게 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네. 좀 그렇죠. 그 예. 지난번에도 한번 소급 무슨 그렇죠. 적용하셨다면서요? 그것도 그때도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양도세 100%의 그게 잘 헷갈리는 게 그때 소급 적용하면서 혜택을 다 낮췄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등록을 할 때 2017년, 2018년에는 네. 이거를 권유했거든요, 정부가. 그렇죠.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등록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큰 틀에서 저는 임대사업자 구조에 부동산 이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때 디테일한 세밀한 정책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임대와 임차 이 관계를 그 전체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김수현 수석이 그걸 진행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때는 정부가 권유하고 등록하세요,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수백 채나 갖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혜택을 뺏겠어 이러면은 네. 그쵸. 예, 이게 약간 신뢰의 정부가 해서는 문제가 안 있죠. 되는 일이죠. 정부가 해서는 절대 정부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고 이게 현실적으로도요. 이거 다 그 어디 거래 잘 되는 아파트만 이 사업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시골의 단독주택도 이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2년 안에 못 팔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그 X에도 뒤쪽에도 아파트만 하면 어떻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점점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파트라도 진짜 맞아요. 시골에 나오는 맞아요, 아파트도 맞아요. 많다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그 대통령 메시지에서는 서울에 있는 뭐 4만 가구인가 5만 가구 그게 이제 메인 그것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할 것 같은데 구윤철 그 기재부 총리도 경제부 총리도 동의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메시지는 토론을 해보자였으니까 네. 이프로님처럼 토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귀 기울일지는 부르시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무튼 조만간 근데 부르실 겁니다. 네. 얘기를 좀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효과가 먼저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집값이 높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뭐 나라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낮추는 게 문제냐 아니면은 정부 신뢰가 문제냐. 이거는 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네. 네.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 약간 똑같은 방향으로 첨언 드리면은 그런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경제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 책임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그 책임을 한 거거든요. 예. 8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인들한테 주거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뺏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어쨌든 지금 매물을 더 내놔라라는 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매물 추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무회의에서도 되게 할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는 결국 요 대결이에요. 세금으로 뭔가 좀 더 나오게 하는 거,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추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고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공급 부족을 시작했던 게 여기에 공급 부족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를 엄청 때려서 매물이 안 나오게 해요. 정부가 그렇게 해도 신축 공급이 많으면 이거는 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아까 앞서 시작한 것도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로 매물까지 했으면 재고 매물도 없고 신축 매물도 없고 이게 그래서 되게 상방 압력을 강하게 주는데 그나마 요걸로 좀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요거가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세다고 가정하고 저걸 세게 때리면 집값을 좀 잡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결론인데 어쨌든 잡는다기보다는 저런 것들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상승세를 낮출 수 있죠. 보유세 조세 정의를 떠나서 조세 정의에 대한 판단은 뭐 토론을 하든 뭐 각자 생각이 다를 테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죠. 근데 일시적이에요. 이것도 일시적이란 거를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매물이 잠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집값을 낮췄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집값이 올라야 공급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집값을 잡았다, 아싸 잡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공급 부족의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집값을 주거 정책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더 어려워진 거는 주택 공급을 미리 6년 전, 7년 전, 예전에는 3년 전에만 기획해도 됐는데 요새는 모든 스텝이 다 길어지고 공사 기간도 길어져서 해서 5년, 6년 전에 다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집값을 잡아서 외곽지까지 집값이 잡혔어요. 그러면 결국은 2032년, 33년, 34년까지 공급이 안 되면서 언젠가는 팍 튀어요. 이 문제로. 언젠가는 팍 튀었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야 이제부터라도 공급을 해보자라고 했을 적에 왜냐면 튀었으니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035년에나 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보유세나 세금으로 이렇게 세금 때려서 강화하는 것도 길게 본 사이클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효과로만 나오진 않는다. 어쨌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혹은 내년 이렇게만 봤을 적에는 예상을 해봅시다. 원래는 되게 급등을 생각했어요. 중과를 하는 순간부터 예. 급등이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대출이 좀 되는 곳들은 되게 세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사자 매물들이 좀 나올 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요거를 강화를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요거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요걸로 압박해서 빼낸다 임대사업자 매물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등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후자일 것 같다. 매물이 적고 공급이 적은 게 결국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매물을 출회를 시켜서 5월 9일까지 집값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정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무주택자들이 약간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집값 잡을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얼마든지를 해서 조금 많이 오를 거를 조금 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역효과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면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하기에는 좀 그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의 콜라보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약간- 부족해지는 건 왜 부족해진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2022년, 2023년 요때 집값이 확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막 비용 확 올라가고 인건비도 확 올라가고 요럴 때게 그때 공급이 매우 어려워지고 PF 사태로 건설사들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때 사실 공급 여건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어진 여파가 아직도 이어진 거죠. 네. 그게 그냥 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공급이 잘 안 될까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도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면은 예를 들면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땅 주인이라든지 용적률 올려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공정률 올려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재건축뿐이 아니고 재개발도
어쨌든 서울에 재개발할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서울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1,060만 원에 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 밀어버리고 신축 지으면 공급이 되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 가지 방향성만 갖고 무조건 공급만 해야 되라고 하면은 재개발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지은 단독주택들 완전 허물어져 가는 이런 정말 낙후된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는 재개발들 이런 거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주택 보급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08년에 지은 것도 부서요. 이런 거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부서라고 할 정도로 근데 대신에 주택 공급이 우선이야. 그런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 모든 건 그래서 무조건 때려 받겠다라고 하고 한 방향을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 땅도 적고 멀쩡한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도 멀쩡한 2000년대에 지금 멀쩡한 집들을 부술 수는 없고 하니까 땅이 적고 외곽지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안 되죠. 핵심지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땅이 적고 누군가가 땅을 갖고 있다면은 재건축처럼 좀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공급이 원활히 될 텐데 빨리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애매할 수 있죠.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공급은 좀 될 수 있는데 소위 저희가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집값 안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값이 오를 수 있죠. 비싼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렇죠.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여기 나와서 자주 얘기하는 게 네. 양극화를 용인할 거냐 네. 아니면은 상급지의 집값을 잡는 게 그러니까 상급지의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더 많이 사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되게 달라지고 그 효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싼 주택도 잡고 저렴한 주택도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에가 날아가게 냅두면은 지금 정부의 목표는 최소한 마용성 이상의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럼 그 동네 집값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동네 집값을 내려 보려면 지금은 뭐 탄압하면 매물은 나오겠으나 그 매물 누군가는 받을 거고, 그죠? 예를 들면 보유세를 높인다고 칩시다. 그럼 그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던지겠지. 누군가는 받겠지. 그 받는 사람은 그 보유세가 안 부담스러우니까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끝나고 나면 이제 보유세 안 부담한 사람들만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매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상승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여기도 일시적 안정화라고 한 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받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받는 사람들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보유세 나와도 할 수 있겠죠. 40억짜리 집을 38억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40억 매물이 나왔을 적에 대출 2억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되게 적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의 가격이 눌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5월 9일까지 집중이 돼서 가격이 소위 조정장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예를 들면은 40억짜리가 막 35억까지 이것도 35억도 되게 크지만 어쨌든 40억짜리 35억짜리면은 조정 꽤 큰 조정이니까 예.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5월 9일까지 한 바퀴 돌고 그 이후에도 약간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만 1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여력 대에는 현금이 여력이 안 되는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이 이걸 내놔가지고 소득이 많은 의사들이 이걸 잡았어요.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어요. 이 의사분들은 그걸 잡고 살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나 서울시가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잔뜩 지정했을 적에도 제가 지적을 한 거는 지금 집값을 다주택자가 올리지 않아요. 요거 내가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다 못 하겠는데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다주택자 비율이에요.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내려와요. 많이. 이 정도는 많이 내려오는 거죠. 14.7%에서 13.4%까지 내려오고 3주택 이상은 더 줄어요. 거의 20%가 줄었죠. 4.9에서 4.1%. 이게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기준. 예.
그런데 이렇게 됐을 적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을 적에 무주택자들은 비슷비슷해요. 1주택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이게 데이터적으로 똘똘이 한 다주택자를 때렸더니 한 채 1가구 주택들이 늘었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서 요 시기에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데이터와 현상을 종합해 봤을 적에 다주택자를 때렸더니 똘똘이한테 집중이 됐고 그게 똘똘이한 양극화를 발생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비율을 봐도 이렇게 돼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막 무주택자들 사야 되는데 막 다 선점해가지고 무슨 코레일의 표 미리 사재기 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집을 선점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중간에 한번 떨어진 적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은 계속 줄었다고요. 줄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추가로 또 3주택, 4주택 막 매수해가지고 무주택자들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오른 게 아닌 거죠. 이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튼 몇 가지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뭐 보여주시죠. 괜찮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자꾸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는 집을 아직 팔지도 않은 다주택자인데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불공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과를 맞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차익이 많은데 중과를 맞지 않고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45%, 50%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45%에 4.5% 이렇게 할거 같은 50%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임대를 준 집을 팔아서 이익의 반은 세금으로 내요. 이게 불공정 행위는 아니잖아요. 왜 이게 불공정?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계속 너무 깔려 있어요. 왜 다주택자들이 그냥 50% 세금 내고 하는데 이게 왜 부정상이고 불공정이냐? 그리고 이 현재의 82.5%까지 가는 그 세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고 4년간 유예한 게 잠깐 완화해 준 거라고 했는데 유예는 4년인데 이 세율은 사실 1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이 세율은 되게 일시적인 코로나 때 유동성이 폭발할 적에 한 번 더 올린 세율이거든요. 이 세율은 그러니까 유예 기간보다 이 세율이 유지된 기간이 더 짧아요. 이게 더 스페셜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공정하다. 다주택자는 뭐 요새 뭐 마귀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을 빌려 살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집을 빌려 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분양 그거 포스터입니다. 압구 70년대 그 이촌 한강 맨션이 69년도에 선분양을 처음으로 했대요. 선분양을 한 거는 사실은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우리 그렇죠. 집 좀 사가세. 네, 일단은 계약을 다 하고 그때는 이제 정부가 돈을 지원해 돈 먼저 주세요였나? 그래. 정부가 건설사들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개인이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 서울의 인구가 서울이 막 300~400만 막 이었다가 1000만까지 쫙 올라오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막 무허가 주택에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잔뜩 강남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잔뜩 지으면서 그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정부도 돈이 없고 건설사한테 지원하는데 건설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까 건설사들한테 정부가 연결을 해줘갖고 파이낸싱을 일으키게 했어요. 프로미스 파이낸싱이 아니죠. 정부가 해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게 하고 이거를 결국은 개인들한테 판 거예요. 개인들의 돈으로 서울에 이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 도시에 인구가 3배가 느는데 집을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거 다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개인들이 임대주택을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 주체가 개인들이 된 거예요. 1970년대, 뭐 60년대부터 계속 그렇게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76% 전체 임대 시장의 76% 서울은 한 73% 정도를 개인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정부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은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다주택자가. 물론 이 다주택자의 의중은 나는 차익을 보겠어. 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덕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집값은 비싸지만 임차 주거비는 싸요. 서울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비슷한 소득의 메가시티들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집값은 좀 비싸죠. 하지만 임차 주거비는 싸거든요.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을 안 하고 자기 돈만 밝히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냐. 뭐 돈을 밝히긴 했겠죠. 했겠지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지금의 정부 혹은 뭐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개인들한테 수십 년간 넘긴 거예요. 개인들이 이걸 하고 있었던 개인들이. 누군가는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 드림을 꿈꿨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개인들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들이 개인의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보면은 개인 임대인 비중이 줄어들긴 줄어들더라고요. 공공도 좀 늘어나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메시지가 센 것도 문제고 공공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이 구조 이런 구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만 때릴 경우에 결국은 임차 주거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때리고 그거를 뭐 요새 LH가 뭐 빌라 같은 거 매입 임대 하잖아요. 매입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흡수할 뭐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저는 그거 더 무섭거든요. 더 무섭긴 해요.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운영하는 회사들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이 사람 개인들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집값을 올리진 않을지언정 네. 임대료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사람들 그런 충분히 이런 패러다임의 구조 변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을 너희는 투기꾼이야라고 때리기만 할 경우에 네. 이 결국은 뭐 공급 문제, 임차 주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공급적 대안이 뭐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뭐 메시지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꾸 왜 자꾸 다주택자를 나쁘게 얘기를 하냐고는 뭐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세금도 안 내고 집도 안 팔겠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을 하면은 그때 가서 욕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나중에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버티든 팔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은 욕먹을 대상은 아니라고 욕먹은 행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세금을 때리면 세금을 때린 대로 내고 뭐 그냥 정책은 정책대로 지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몰 이유가 있는가? 하지 마라. 뭐 그것도 뭐 알겠습니다. 뭐 2%가 평소에 하던 얘기기도 하고 해서 그렇다면 다만 근데 알겠어요. 뭐 그 다주택자가 잘못은 아니라고 쳐요. 뭐 쳐요가 아니라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주범으로 몰고 규제하는 이 정책이 더욱더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옛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15 대책 때도 그렇고 저는 상급지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뭐 반포, 잠실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저번에 안승창님 계셨을 적에도 얘기했는데 안 대표님이 24년도에 방송할 적에 저한테 집값이 거품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저는 제가 거품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24년에 24년 잠실 기준으로 얼마였을 때 국평?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0억대였죠. 20억, 20몇 억 이럴 때. 네, 20억. 지금은 35억 넘어가죠. 25억까지는 괜찮은데 35억은 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숫자로 말하자면 엄청난 오케이. 차이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저는 비싸다고 봐요. 그거는 25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나 지금의 대출 규제를 이렇게 소화한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제가 그 2억 대출 규제 나오고 집값이 한국지가 조절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죠. 저는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이 가격을 2억 대출 규제로 유지했다는 게 물론 뚫고 나가는 게. 물론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2억 규제가 먹혔어요. 밑에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줄어든 효과는 했지만 이 가격을 버티고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도 되게 세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에 2년 거주할 수 있는 혹은 4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가와 비교했을 적에 전세가율이 30%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야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사는 거에 따른 이점과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 집값이 이 모양이지 라고 말씀드리는 분께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서울 전세값은 별로 안 올라요. 맞아요. 그럼 다들 서울 전세 살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거야. 반포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라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반포 엄청 좋잖아. 뭐 백화점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그러면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게 붙어줘야지, 오르면 그럼. 붙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가 같이 올라가야지. 비슷하게 올라가면 그 말이 맞아요. 좋은 만큼.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뭔가 이 상급 서울 고가 주택에 대해서 마치 요새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천정부지처럼 오르는 것처럼 에셋 파킹인 거예요. 여기에 자산을 박아두고 버티면 무조건 돈 번다. 이긴다. 근데 그게 그 게임이다. 근데 아까 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그게 게임이 다른 거예요. 5년 10년 전에 집 여러 채로 여러 채를 막 파킹했는데 해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비싼 집 한 채 파킹하고 코로나 있다. 때 승자는요. 투기적으로 승자는 지방에 50채, 60채 사가지고 그거를 한 채당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그만 10억이면 50채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사서 한 4천만 원 오르면은 무슨 그때는 법인도 하고 매매 사업자라고 팔아버려요. 그거 진짜 투기죠 말 그대로. 그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하면은 똘똘이 한 채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런 지방 투기꾼들한테 막 50채도 사요. 50채가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엑싯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빌라왕이 됐어요. 그래서 막 처벌받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막 의사 부부 뭐 이런 분들이 똘똘이 한 채 강남에 진짜 좋은 집에 살기도 살고 금을 모으듯이 엔비디아를 모으듯이 살기도 하면서 이거는 자산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기 한 채에 그냥 돈을 엄청 크게 박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 다주택자를 때리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요. 사실은 다주택자 때리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집을 사는 데에 무주택자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다주택자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매물출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집값의 상승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라는 결론이 나면은 이건 유효의 정책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통제에 있어서 지금의 법들은 대출 규제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돈 많은 금수저들의 놀이터가 되니까 비판의 여진이 있겠지만 네. 대출 규제는 효과만 따지면 효과가 있어요. 그 외에 세금 규제는 지금은 잘 없는 게 다들 그냥 투자를 그렇게 지금 서울 아파트로 여러 채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게 아니고 좋은 한 서울에 채 사서 좋은 아파트들로 투자가 몰리다 보니 그게 그 실거주인 거죠.
실거주인데 투자까지 같이 실거주 겸 투자를 같이 이수요. 하는 선수들이 다 실거주 겸 투자고 갈아타기. 좋은 데로 몰리면서 네. 집값이 자산 투자 펌핑. 겸 나의 분수에는 안 맞지만 음. 그냥 자산 투자 겸이라고 생각하면 15억짜리 집 사고 삼성전자 주식 10억까지 어찌 투자하지 말고 탈탈 그러고 털어서 있는 거죠. 25억짜리 집을 사자. 근데 제가 음. 그 코스피 5천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좋죠. 저도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더 오래 했는데 주식 투자 올해 작년부터 주변에 주식 투자를 권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권유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식 투자를 하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아파트는 막 집을 살 적에 내 집을 살 적에 30억짜리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들도 주식 투자해요라고 하면은 3천만 원 이렇게 넣어요. 아 진짜요. 3천만 원면 많이 넣는 거잖아요. 이거 거짓말. 돈이 엄청 많고 연봉도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 주식 투자 시작해 볼까 하면 삼성전자 한 3천 뭐 이렇게 그것도 큰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한 1,000만 원을 와 막 이러 그러니까 뭔가 그 투자에 있어서 코스피 5천에 가면 이제 또 고점이라 불안한 거고 낮을 땐 낮아서 불안하고 그 정도의 신뢰감은 이게 엄청 신뢰도를 따라서 만약에 코스피가 나스닥처럼 매년 평균 10% 15%씩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가면은 진짜 신뢰도를 회복해서 집이 전부 내 집에 20억 50억 때려 박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되면은 그것까지 완성을 시키면은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10년 후 좀 완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코스피 5천을 가든 7천을 가든 5천이면 고점이라 못 사고요. 7천이면 7천이라 못 사고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